시간이 여기 우선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걸 좀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부터 갑자기 지금 목 감기가 와서 확 잠겨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항상 어디서 감기 나면 ton이 너무 강하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아마 하늘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갑자기 주시면서 이상해서 기침도 콧물도 없는데 몸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전에 오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잠깐 들었는데 G8 국가라고 얘기하고는 소위 선진 국가라는 나라에서는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서울, 도쿄, 파리에서 노숙자들이 얼마나 술에 짜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죽는 이런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거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때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가 상당히 기약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전 연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1년 전까지 한 7년 동안 정신과 의사가 완전히 분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파 정권 10년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길거리에 노숙자로 코로나들이 겨울에 얼어서 죽는 걸 막고자 혈안이 돼서 노력을 하더라도 노숙자들이 많이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병원들이 많이 중소병원들이 많이 문닫게 되는 가정에 부도난 병원들이 장기간 길게 입원시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병원으로 길게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의료보험을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병이 정신과에 알코올성하고 사이코스 상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소병원들이 부도난 이후에 정신병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하면서 중소병원 부도난 병원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정신과 의사가 상당히 분위 현상을 보였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내과 전문의들의 보호 수준이 미안하던 게 2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우리 아마도 일본에서도 알코올 환자들을 다루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라는 예측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나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정신보건 상담원들, 기사, 임상심리 선생님, 이 간호사들이 이 알코올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99%가 또다시 재발하고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혐오하는 지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고분분 다시면서 열심히 하는 수준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알코올 환자들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신보건상담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어떻든지 간에 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익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공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1년차 때 케이스 컨퍼런스 시간에 올라오는 케이스들을 보면 약을 너무 안 먹어서 저래가지고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데 퇴원하더라도 정신병적인 증상은 없어지면 뭐하느냐. 맨날 집에 와서 잠만 자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전공이 1년차 3, 4월부터 저는 약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고 내려본 결과는 재발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 지금 만 35년이 지났는데요. 이 최소 유지분량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왜냐하면 1%의 자연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었을 때의 재발하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예 안 아는 사람이 1%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99% 재발하는 병을 1년 지나면 약 끊을 수 있다. 3년 지나면 끊을 수 있다. 이건 어느 도담입니다. 한때 탈모틱 교과서가 소발이면 1년 반, 1년 나중 6개월까지 얘기했습니다. 단약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상당히 무책임한 교과서라고 제가 출판한 책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의학이라는 건 통계를 가지고 올바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단약을 했을 때 1%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걸 환자들이 알게 해주는 게 더 당연한 거지. 왜 그런 교과서에는 그런 언급이 실려 있느냐면 한때 이 조울병과 조현병에 대한 혼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제가 91년도에 정신분열병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한 4년 반 전에 다음 카페에다가 이 책임이랑 똑같은 다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한 4년 반 동안 지금 병원이 8,400명 넘는데 거기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이 조현병과 조울병을 분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신과 의사로서의 자격을 기다리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심한 적증 상태나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조현병과 혼돈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환자를 들어서 5년, 10년 팔로우를 하다 보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조현병에서는 완전히 상반되게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현병은 항상 떠서 방방 뛰고 잘난 척하고 뭐 부자는 사람 도와야 된다고 그러고 밀병 올라가서 100만 200만 답이 불려 하는 사람이 우울기가 딱 오면 입당 물어버립니다. 살아보면 피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오로지 죽을 방법만 찾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확연하게 알려지는데 조현병의 재발은 그런 게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그 환자를 팔로우하는 사람 의사 선생님은 이 병명을 분간하지 않으려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케이스를 놓고 단기간에 입원했을 때는 서울대병원에서도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두 교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랜 세월 환자를 진단을 명확하게 분간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으면 그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조울병의 경우에는 30%에서나 처음부터 재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0% 자꾸 재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현병인데 99% 재발이니까 평생 약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환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진단이 조울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의의 수용시설에서 목사님들이 정신질환자를 도와놓고 못 나가게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낫고 약 먹어도 재발을 하다. 이건 전부 조울병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해졌는데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부터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지금 정신과 의사가 평균 50명 내에서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시간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나 그들이 이게 있는 걸 돕는다기보다는 자꾸 관리하는 측면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진단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약이나 주고 자면 되는 거예요. 알코올 환자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 명도 낫지 않다 이런 말씀 다시 그 말씀도 많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알코올 환자들도 실업자로 나와서 목사님 된 분도 있고 정말 빛을 발하는 이 알코올 환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 데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그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알코올 환자를 열심히 평생 봐줬더니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1%도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조현병 환자는 열심히 했더니 이건 90% 이상이 다 정상적인 사람을 돌아오더라. 약을 왜 많이 그렇게 줘? 약 많이 주는 의사는 환자 인생을 포기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91년도에 이 책을 출판하고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26년 전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사례를 올리면서 정신과 학회도 제가 다 올려봅니다. 다 올려보면 평균적으로 한 100명 좀 제목이 독특하면 환자들에게 피소당할 정신과 의사들 이런 거 다 올리면 이제 건수가 한 300개 넘어갑니다. 정신과 의사가 3,000명이 넘는데
전문의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진료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 환자 한 명 한 명을 긍휼하게 보지 않는 정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단서부터 약물 치료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환자들이 5년, 10년 지나면서 이격적인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복지 시설, 프로그램, 데이케어 센터 아무리 보내도 재활을 하려 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고도 맨날 졸려합니다. 이건 의사가 문제 해결해야 될 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사가 처음부터 퇴원하면서 한두 달 이내에 원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질환인데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환자가 재활치료 대상자가 아니 될 수도 있었다는 이 가정을 하면은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서 동료들한테 욕을 받아먹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소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죽어야 되는 게 하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놓은 내 인생의 의무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조금 더 얘기가 내려가면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조울병하고 조현병은 달리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다 항정신병 약물을 쓴 거는 조현병을 기준으로 쓴 겁니다. 조울병은 좋아지고 나면 1년 동안 죽지만 않으면 좋아집니다. 주기성이 있어서 저쯤은 9개월 평균, 우울증은 평균 12개월이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내버려두면 큰 사고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저쯤 때는 워낙 잘난 척하고 낭비되기 심해서 몇 억씩 갖다 내버리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지풀도 돈도 없으면 선생님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목사님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고 운동스러운 자기 금방 샀던 비싼 거 다 벗어주고 집 빨간 집에 들어옵니다. 장담이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다합니다. 이제 조울병 환자들이 우울증 때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래지 죽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살 방법이 상당히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시하게 약 먹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옥상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깨어내리거나 뭐 몸에 달라거나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극심한 상태에서 사실은 조울병 환자들이 많이 희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응급상황으로 급한 이거는 사실은 조울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사람을 붙잡으면 1년 전에 저절로 살 수 있는 환자를 병 때문에 자살해서 인생을 끝낸다고 생각하고 가장 응급상황은 조울병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조울병은 30%는 약을 안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호전되고 난 다음에 항정신병 약물을 끊어야 합니다. 치료 원칙이 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분 조절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류치lum이나 발프레이트, 데파코테프킨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카바메라핀, 데브레툴 이런 기분 조절들을 중심으로 초아리는 1년, 재활이면 3년 동안 약을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터미네이션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울병의 얘기는 어차피 좋아진 상태에서는 기본 조절제만 항정신병 약물을 끊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줘서 비만 환자까지 만들어 놓거나 전국에는 합병증으로 당뇨 고혈압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의사들이 잘못하는 거고 제가 보면 제가 얻을 때는 속이상으로는 이런 처방을 조울병 환자들이 끝까지 이런 처방을 내달고 너 죽어서 연나대왕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건 의사선생님이 대우학생을 해야 함에도 아무리 외쳐도 상당히 영원한 문제였고요. 이제 우선 조현병으로 들어와서 여기 잠깐 적혀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작용 문제를 다룬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옆에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조현병에서 치료범위의 용량의 약을 저는 입원하는 날부터 사용합니다. 그것도 약전을 보면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치료범위의 용량의 약을 주면 입원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집니다. 그럼 그 약에 과민성 반응이 일어나 하이퍼센시티브가 됩니다. 그럼 그럴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소량을 줘가지고 과민 반응은 하이퍼센시티브나 그걸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하이퍼센시티브 사망하는 환자를 갖다서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경험은 제가 35년 동안에 하이퍼센시티브 문제가 오는 사람은 한 3명이 불과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량 줬더라도 과민 반응 오는 게 똑같습니다.
입원하자마자 여기 도표에 그려있는 치료 우리의 용량을 주면 대부분 바로 다음날 좋아집니다. 병은 좋아지는데 좋아진 다음에 환자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후도 일주일이면 다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 사람이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약을 줄여가면서 다시 재발할 때 오지 않아야 되고 환자가 이 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 병은 만성병이야. 약만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약부작용이 심하지만 퇴원할 때는 한 달 후에는 약부작용 하나도 없을 거야. 선생님은 책임지고 그건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진료를 35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보면 유지 용량, 최소 유지 용량이라는 게 처음에 좋아졌을 때의 용량의 20%, 30%예요. 다른 병원에서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실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이 치료 용량의 서너 배입니다. 그런 저걸 누가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제가 약을 주면 어디까지 주겠냐면 심지어는 5%도 넘는 거예요. 2%, 3% 먹는 사람 워낙 약을 세게 줬기 그래도 제발 그러니 이 가용량 처방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이제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아셔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대구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달 약물 강좌를 공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올라오자마자 지금 4번 했는데 양천 두들마을센터에서 정신보건 상담원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중에 약을 간행하게 먹고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약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6개월만 참여하세요. 제가 뭐를 빼라 그러면 빼고서 먹고서 한 달 후에 와보세요. 어떤 걸 빼면은 재발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쓰고 6개월 지나면 대부분 약이 한 달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도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약물을 줄이거나 약을 변경할 때 재발률이 한 20, 30%는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가면서 줄이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좋은 대로 한다면 재발률이 10%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용량 처방은 굉장히 사람의 한 젊은이의 한 인생을 영혼을 피폐화시킨다고 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제약이라고 제가 그렇게 잘 썼습니다. 저희 카페에 보면 무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도 50명의 사례가 한 명당 30년을 넘는 기록. 91년도에 이미 진단받은 지 5년 이상 넘는 환자들을 골라서 썼는데 2010년도에 제가 사판을 내면서 그동안에 20명 경과 기록을 더 붙여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 4~5명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되어서 이 한 명이 30년 가정을 처음 만날 레전드 펜차 때 만난 사람이 25세였는데 이 3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50대 초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이렇게 먹고 그동안에 대기업 지치에서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은퇴해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적혀있어요. 이거는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약물들이 우선 돼야 됩니다. 조현병은 약물 조절로 100% 다 낫는다는까지 저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케이스는 왜 안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유라도 알아야 하고 이 와중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게 의사야. 정신보건 상담원들하고 마음이 맞을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지내면서 6개월, 1년 지났다면 약물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환자를 돌봐주고 있는 약물 처방을 내리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최소 유지 용량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다면 그 의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런 의사를 향해서 죽고 난 다음에 명나대와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거냐까지 글을 적어놓습니다. 나중에 참조해 주십시오. 2번 한두 달 이내에 원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납병원, 재활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데에는 정신과 의사들의 약물에 대한 가심이 큰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가용량 처방이나 복합 처방이 너무 많고 그런 으로 인해서 과수면, 비만 등으로 향후 당뇨병, 고혈압까지 발병시킵니다. 세 번째,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을 주는데 단기간 입원으로 약물 부작용을 그대로 조절하고도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정신병이 아니야 외치다가 두세 번 입원하고 난 다음에 약 꼭 먹었다고
정신병이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태어나면 집에 와서 자살을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현병의 자살률이 교과서의 4%에서 영문형 1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서워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뭐 3년 약 먹으면 괜찮다, 3년 약 잘 먹고 와서 의사 선생님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중학생도 있는 대로 있다. 임명은 제천이고 갈 사람은 갔을 뿐이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층에서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살고 죽는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조물주가 있다면 조물주가 알아서 사는 일이지, 우리는 내가 살아 있으면서 내 아들, 딸이 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대답은 명확하답니다. 제가 레전드 시절부터 교수들한테 덤벼들 수 있는 이유도 생명 아들, 딸이 그 약을 먹고 도저히 지금 다니는 대학을 못 다니는데 저는 약줄 보니까 괜찮던데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흥분했어요. 5년 후에 이 환자가 서울대병원이지만 이 환자가 약을 얼마나 먹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거기다 빨간 글씨로 적었다가 자녀 후배가 선생한테 연락하라. 거기에 적어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으면서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 5년 후에는 다시 서울대병원이지만 약을 소량 먹고 정상적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고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독백처럼 쓰는 스피드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됩니다. 되니까 믿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90년대 클로자핀의 재등장 이후에는 미국에서 1989년도에 FD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승인이 나서 좀 더 알려지긴 1997년 정도에 이제 일반 대학에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97년이면 벌써 19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로자핀의 효용성을 모르고 관심조차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이냐면 1961년 산도스에서 개발된 약이 약을 쓰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환자들 모아놓는데 약을 길다 쓰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막 생겼습니다. 71년도에 이 약이 유럽에서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조혈 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28년 만에 미국 FDA에서 재승인이 날 때는 이 약이 독특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는 위에 평상 많이 쓰는 약 12가지를 제가 축적하는데 그 중에 이 11가지는 전부 2차 약이라고 합니다. 2차 항정신병약입니다. 이 클로자핀만 2차 항정신병약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냐면 1차 약에 반응하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이 10%를 상회합니다. 한 15%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합니다. 약을 아무리 많이 줘도 헛소리를 하고 두 가지 생활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 시절에 농인정신병이나 청량인정신병 같은 데 확인하면 환자들이 1000명, 2000명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500명이 조현병이라고 1000명이라고 본다는 거. 한 100명 이상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관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환자들을 따로 지나가는 복도에다 갖다 두고 격리실 그 당시에 많이 부자랐어요. 또 격리실 뺏겼어요. 그렇게 적은 병원도 없어요.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헛소리하니까 지나가는 환자들이 다 굶어가면서 내말 시끄러워. 이런 환자들은 과거에는 20% 넘는 이 환자들을 정기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동실에 가면 일주일에 3번 물수금 정기치료를 마침 옮겨놨다가 그 생활 붙여둔 걸 인위적으로 머리에다 대면 간질발전으로 이렇게 정신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보통 한 6번에서 1번쯤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10번, 12번에서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약을 아무리 써도 또 3, 4일 지나면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약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10% 넘는 환자들이 이 클로자핀에 모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자핀을 잘 써보니까 정기치료보다 효과가 훨씬 더 났습니다. 10년 넘도록 헛소리 하던 사람이 클로자핀을 제가 3일을 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람 정신 돌아갔네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내려왔는데 아니 12년 동안 입원해 있던 도립병원에서는 뭘 한 거예요? 보자고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자핀은 대단한 얘기인데 그러면 무슨 백혈병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조혈기능을 파괴시킨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커버하느냐? 다 매뉴얼대로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혈액 검사를 하게 하고 나중에 한 달 지난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것으로 희생될 환자들이 0.1%도 안 됩니다. 제가 97년도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300명 가까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조혈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노화체수 제작회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년 지나면 10만, 만 명당 한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는 거의 안 해도 된다. 실제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약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조혈 기능을 떨어뜨리고 잠을 많이 자야 식탐이 많은 건 있는데 최소 유지용량을 찾아서 25mm에서 한 100mm 사이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정상 증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조혈병은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데 환우들이 원래 이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최소 유지용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100ml, 50ml, 75ml에서 자꾸 세대시게 되면 제가 요즘 고효과 약물들이 진정작용이 덜합니다. 아미파이, 리스케톤, 아미파이, 그 다음에 모나신, 이런 인베가 이런 고효과 약물들이 진정작용이 약하니까 클로자핀이 150 꼭 필요했던 사람이 75ml 내리면서 다른 고효과 약물, 모나신을 8ml 줄 때는 괜찮다. 이런 걸 제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재활치료 이루기 위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정신건강의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그래서 이 최소 유지 용량을 환자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거 죽다 보면 재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보호 상담을 교육회에 은행과를 단련하면서 어떻든지 최소 유지 용량을 공급하는 정신과의사를 찾으십시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최소 용량을 준다고 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가지 약물로 조절하려고 정신과의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드물어요. 제가 선거를 꼽자면 80% 되면 많이 봐주는 겁니다. 클로자핀 쓰는 사람들도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봐주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냥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1차 약물의 반응이 왔는데 어중간하게 반응이 왔어요. 약을 안 먹을 때보다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니까 학교는 다르네요. 그런데 선생님 시험을 보니까 조현병은 다 낫는다고 그러고 정상증상을 강의했다고 내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건 정상증상인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학교를 먹지 못해 학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자기 숙제 보결로 대학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수적으로 아무것도 안 주고밖에 안 된다. 사실은 내가 다 해준다. 따라가고 뒤에 안 들어주고 이건 선생님 취하고 다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클로자핀을 써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그때 의성분한테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조현병은 하나도 안 나오면 클로자핀 쓴다고 그래서 클로자핀 쓰면 되겠다 싶어서 따라오신 겁니까? 제가 밖으로 들었어요. 이 어머니 말씀 선생님께서 클로자핀 쓰고 싶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자기는 기다렸대. 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3주 만에 이걸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번 시켜놓고 클로자핀을 한 150ml 썼을 겁니다. 딴 거 안 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면회 오게 했는데 일주일 후에 면회 왔을 때 환자를 면회하고 원장실에 앉아서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돌아가세요. 정신이 돌아가세요. 제가 회복의 정신병원 이야기라고 후에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례 연구 38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만 끝낼게요. 아무튼 클로자핀이 그렇게 되다가 이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얘기를 하고 맞은데 우리가 뒤에 마지막 때 얘기할 게 있다면 제가 이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최소 유지 용량이라는 거는 여자 환자들이 시집가서 약을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현재 78명입니다. 한 명도 경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을 먹지 않아도 일반인들에게 경화 확률이 2%로 되어 있습니다. 2%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료를 하면은 여자 환자, 조현병 환자들이
소량의 약물을 먹어가면서 건강한 정상적인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앞으로 약을 안 먹어도 2%니까 기형 문제가 생기려고 봅니다만 그 어떻게 진료했다는 방법까지 제가 카페에 자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혼자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너무 많은 시간을 싸워 먹었습니다만 그만큼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알고 계시지 않으면 약물 치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달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조사생들이 충분히 계시고 그 다음에 재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도 이 약물 치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다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